필로폰을 하게 되면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모든 정신병을 다 경험하는, 진짜 다 싹 다. 그것도 굉장히 강력하게. 히로뽕 했던 사람들 자수 되게 많이 해요. 자수 왜 하는 줄 아세요? 내가 마약 범죄를 저지른 건 후회하고 사죄하는 마음으로 자수하는 경우도 있지. 대부분 자수는 왜 하냐면요, 피해망상이 너무 심해서요. 여관이나 이런 데서 히로뽕을 하고 이제 상태가 와버리면 진짜 바로 문 밖에 회칼을 들고 날 죽이려는 조폭들이 대기하고 있고, 우리 집 앞에서도 우리 엄마 죽이려고. 그러니까 이 피해망상과 이게 너무 현실적이니까 그 상황에서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예요? 경찰에 도움을 청하는 거예요. 만세 불렀다고 표현하거든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상태에서 입원하게 되면 그 안에서 본인이 어떤 자기 통제력을 완전히 잃은 상태니까 공격적인 행동도 더 심하고, 뛰어내리기도 하고, 욱하고 자살도 하고, 누굴 공격하기도 하고, 이게 되게 심해지는. 그 정도까지 일반 조현병 환자는 그 정도 단계까지는 사실은 드물어요. 조현병 환자분들은 피해망상이 있거나 해도 정신없는 정도인 거지, 죽기 살기로 그런 경우는 진짜 드문데, 히로뽕에 의해서 만약에 정신병이 왔을 경우에는 굉장히 심하게 나타나죠. 당직을 이번 달에도 한 12일 정도 쓰고요. 아니면 뚜껑 열렸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급성 중독 상태가 너무 심하면 완전히 막 피해망상에 관계망상에 막 환청환시도 들리고 막 그러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응급 상황이니까 본인도 힘드니까 병원으로 살려달라고 쫓아오는 경우도 있고. 공식적으로는 밀려 있는데, 전 급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뭐 일요일날 당직 쓸 때 받건 뭐 하건 급한 건 어떻게 해결하면서 가고 있는 시스템이죠. 어쨌든 정상적인 진료 스케줄은 이미 저희 예약제로 운영되고 있는데, 이미 외래 시간 다 차 있기 때문에 나머지 시간을 내서 이제 초진을 간신히 소화해 나가는 상황인 거고요. 작년 올 초까지만 해도 이제 그 김재성 원장님이라고 서울대 정신과 출신 아주 똑똑한 친구가 같이 저랑 마약 환자를 보고 있다가, 그 분도 이제 개인 사정이 생겨서 병원을 그만두신 바람에 이제 지금은 저 혼자 이걸 다 봐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그 사이에 이제 시립은평병원이나 몇몇 병원에서 이제 마약 환자를 그나마 조금 보기 시작을 해서 조금 숨통이 좀 트인 거죠. 세경기 도립정신병원하고 시립은평병원이 나름대로 이제 입원 환자들, 많이는 아니지만 좀 소화를 해줬거든요. 입원 환자까지 다 소화해서 풀 패키지로 다 볼 수 있는 경험이 있는 분이 조성남 원장님, 대구대병원 권도원, 그리고 저 원광대병원의 김대중 교수, 저랑 같이 있었던 이제 김재성 원장, 그리고 뭐 외래나 이쪽으로 보실 수 있는 분들 두세 분 정도 하면은 이제 전문으로 볼 수 있어 라고 주장할 수 있는 분은 10명이 채 안 되는 것 같아요. 말콜 중독자는 편의점이나 마트에서 재발을 하잖아요. 중독자는 마약이 마트에서 파는 게 아니니까 서로 만나는 순간 재발하거든요. 사람과 사람을 통해서 얻게 되니까, 병원에 입원해서든 사회에서든 마약 한 애를 만나게 되면 걔를 통해서 마약을 얻을 수 있는 소스가 또 생기잖아요. 마약을 끊을 생각이 없는 애가 병원에 들어와서 입원을 강제로 해버리면 어차피 이 아내가 교도소가 아니어서 외진을 핑계로 하건 뭐 법적인 문제가 됐건 외출 외박 나가서 마약을 반입한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또 난리가 나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원장님 살려주세요, 저 진짜 마약 끊겠습니다, 뭐. 그래가지고 다들 입원했지만 그때뿐인 거고, 또 시간이 지나면 마약 중독이라는 거는 또 다시 약에 대한 갈망이 생기고, 그래서 외출 외박 나가서 몰래 숨겨갖고 들어오기도 하고. 근데 그게 병원 시스템에서 입원이 어려운 게, 병원은 교도소가 아니니까 입원할 때 뭐 팬티까지 딱 벗겨가지고 검사할 수도 없고, 질 속에 숨겨오건 항문 속에 숨겨오건 성경책 사이에 껴서 오건 별별 기기묘묘한 방법으로 반입을 시도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병원 입장에서는 너무 힘든 거예요. 모든 치료진이 환자 사물 검사 매번 해야 되지, 뭐 택배 오는 거 일일이 다. 펜타닐 같은 경우에는 진짜 손톱만큼의 요 필름 쪼가리만 있어도 이거 태워서 하니까 이런 거 성경책에 숨겨갖고 오면 못 찾아요. 그리고 어쨌든 필로폰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공격성이 되게 강하니까 별것도 아닌 거에 욱하고 굉장히 액팅이 심하게, 직원들이 욕먹거나 다치거나 막 뭐 너 우리 간호사, 얼마 전에 간호사도 한 명 그만뒀는데 안 그래도 나가면 죽여버린다는 둥. 열받은 이유도 너무 어이가 없죠. 다른 사람한테는 누군 님이라고 부르는데 자기한테 막 그날 씨라고 불렀다고 사람 무시하냐. 그러니까 이게 치료의 난이도가 너무 높으니까 입원 환자를 유지하고 본다는 건 의사 혼자서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거기에 맞는 치료 시스템과 인력이 갖춰지지 않으면 감당이 안 되는 일인 거죠. 그래서 전국에서 입원 환자를 보는 병원이 별로 없는 게, 그 치료에 의사도 없지만 의사가 있다고 해도 거기에 맞는 인력과 경험 있는 치료팀을 구성해서 있기가 어려운 거죠.
알코올이나 도박은 경험을 공유하는 게 있잖아요. 나도 술 먹어봤고, 도박은 뭐, 저도 강원랜드 카지노 가봤고. 근데 마약은 너 해봤어? 이게 있거든요. 너 마약도 안 해본 놈이 네가 뭘 안다고 지금. 그런 게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마약 중독 분야는 이 분야의 환자를 오랫동안 보고 이 안에서의 경험을 갖고 있는 게 일단 환자가 치료진을 신뢰하고 들어가야 되는 건데 그 측면에 있어서 뭐 이제 갓 전문의 따고 이제 갓 사회복지사 따고 뭐 약 끊으셔야 됩니다. 이런 얘기 한다고 받아들이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분야는 더더욱 회복자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회복자가 뭐냐면 전에 본인도 마약을 하다가 지금은 단약을 하고 사회복지든 심리든 간호든 전문가가 돼서 이 영역에서 같이 치료팀으로 뛰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야지만 이 치료 시스템을 끌고 갈 수 있는 거죠. 저희 원목으로 계신 신용원 목사님도 어쨌든 그 본인이 마약 중독자였다가 지금 목사 안수받고 하신 분이고 저희 지금 그만두긴 하셨지만 한창길 선생님이라고 그분도 이제 교도소 나와가지고 사회복지 하시고 저희 회복자 상담실 실장으로 계시다가 지금 프리랜서로 활동하고 계시고 외부 지금 박영덕 센터장님이라고 마약대치운동본부에 굉장히 유명하셨던 그분도 회복자인데 그분도 치료팀으로 월요일마다 나와가지고 참여하고 계시고 그게 되게 좀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약을 했던 사람들은 약을 한 걸 잘 알아봐요. 예, 이제 눈 풀렸어요. 오늘 소변검사 해야 됩니다. 그게 있기 때문에 그리고 마약했던 환자들의 심리나 이런 것들을 되게 잘 아파본 사람이 아픈 사람이 이해할 수 있잖아요. 마약 분야는 특히 더 다른 분야도 회복자들이 되게 필요한데 이 분야는 더더욱 그런 분들을 얼마나 많이 치료팀에서 가지고 있느냐도 중요한 부분이죠. 필로폰을 하게 되면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모든 정신병을 다 경험하면 진짜 다 싹 다. 그것도 굉장히 강력하게. 히로뽕 했던 사람들 자수 되게 많이 해요. 자수 왜 하는 줄 아세요? 내가 마약 범죄를 저지른 건 후회하고 사죄하는 마음으로 자수하는 경우도 있지. 대부분 자수는 왜 하냐면요. 피해망상이 너무 심해서요. 여관이나 이런 데서 히로뽕을 하고 이제 상태가 와버리면 진짜 바로 문 밖에 회칼을 들고 날 죽이려는 조폭들이 대기하고 있고 우리 집 앞에서도 우리 엄마 죽이려고. 그러니까 이 피해망상과 이게 너무 현실적이니까 그 상황에서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예요? 경찰에 도움을 청하는 거예요. 만세 불렀다고 표현하거든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상태에서 입원하게 되면 그 안에서 본인이 어떤 자기 통제를 완전히 잃은 상태니까 공격적인 행동도 더 심하고 뛰어내리기도 하고 욱하고 자살도 하고 누굴 공격하기도 하고 이게 되게 심해지는 거예요. 그 정도까지 일반 조현병 환자는 그 정도 단계까지는 사실은 드물어요. 조현병 환자분들 피해망상이 있거나 해도 정신없는 정도인 거지 죽기 살기로 그런 경우는 진짜 드문데 히로뽕에 의해서 만약에 정신병이 왔을 경우에는 굉장히 심하게 나타나죠. 몇 시간은 하겠는데 대마 속에는 THC라는 성분이 있어요. 테트라이드로 캐나비딘이라고. 이게 뿅 가는 성분이 하이를 유발하는 성분이고 이게 중독성 유발하고 이게 정신병 유발하고 이게 뇌를 망가뜨리는 성분인데 90년대 초까지만 해도 중반까지만 해도 전체 대마 속에 THC 성분이 3.6에서 3.9%밖에 없었어요. 나머지 96%가 순한 대마라고 하는 CBD 성분이었거든요. 왜 옛날에 농촌에서 삼 길렀잖아요. 삼 기르면서 그 삼 다려 먹이면 이제 배 아플 때 배 진정 효과도 있고 뭐 이런 약으로도 쓸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그 순한 게 CBD고 뿅 가는 게 THC인데 96%가 순한 CBD였던 거예요. 근데 지금 미국에서 공식적으로 해마다 발표하는데 재작년인가가 21%였어요. 애들이 피는 대마 속에. 근데 일반적으로 정신병을 유발한다고 알려진 THC 레벨이 16% 레벨이거든요. 이미 21% 넘어갔고 합성 대마에다가 화학약품 처리하고 뭐 집어넣은 합성 대마는 THC가 62% 이렇게 되고요. 요새 애들 피는 액상 대마는 91.8%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애들이 대마 피다가 미쳐서 와요. 우리나라 애들도 그렇고요. 완전히 히로뽕한 것처럼 막 망상에 환청해서 오는데 보면 다 액상 대마나 합성 대마 한 애들. 그게 되게 즉각적으로 알 수 있는 건 이런 거죠. 20년 전에 대마초 한 대를 피는 걸 카페인으로 환산하면 20년 전에 대마초 한 대 피는 거는 코카콜라 한 병 먹는 거면 지금 대마초 한 대 피는 건 카푸치노 33잔 분량의 카페인이 한꺼번에 들어오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전혀 안전하지 않은 건데 안전한 걸로 자꾸 인식을 하는 거죠. 약물 중독 환자는 우리 그 얘기 많이 하는데 스테이 비지라고 해가지고 가만히 놔두면 안 되거든요. 아침부터 저녁에 잘 때까지 계속 프로그램 돌리고 계속 상담해야 되고 그냥 멍하니 있는 시간을 최대한 줄여야 돼요. 그때 또 딴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도 더 많은
정신건강 전문 요원들이 필요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회복자 상담가 선생님도 필요하고 목사님도 필요하고 외부에서 12단계 강의해 주신 교수님도 필요하고 근데 이 모든 것들을 쏟아 부어야지만 되는데 이 모든 게 건강보험 체계 안에서 다 수가화되어 있는 건 아니고 저희 목사님이 화요일날 오후에 영성 예배 드리고 또 집단 상담도 하고 하시는데 거기에 같이 딸려 들어가서 보조해야 되는 인력만 서너 명, 최소 서너 명이거든요. 그 프로그램을 다 하지만 그거를 건강보험에서 수가로 정해진 게 없기 때문에 그냥 그 돈 목사님한테도 다 돈 월급 드리고 다 하는 건데 이런 것들을 쏟아붓고도 사실은 그게 수가로 다 이어지는 건 아닌 거거든요. 그렇다고 그걸 안 할 수는 없어요. 그걸 안 하면 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식의 구조들이 되게 민간병원으로서는 사실은 마약 환자를 받아서 알코올 환자 한 달 입원시키나 마약 환자 한 달 입원시키나 건강보험 수가 체계하에서는 똑같은데 인력은 더 필요하고 아차하면 병원 안에서 문제 생기고 법적 문제 초래하고 치료진 두드려 맞고 협박당하고 이런 거를 굳이 민간병원에서 할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다들 이게 주저하는 거고 안 하려고 하는 거죠. 이게 만약에 속칭 어렵긴 하지만 돈 된다고 하면 왜 안 달려들었겠어요. 그게 오히려 마약 환자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제 다른 환자들이 빠지니까 정신과 병원에 있는 환자분들 대부분이 억지로 끌려와 있는 환자분들인데 집에 전화해서 엄마 옆에 마약 환자가 왔어. 아니면 병원 안에서 마약이 돌아. 얘기하면 다 퇴원시키죠. 그게 일선 현장에서는 그게 난맥상인 거예요. 법인으로 해달라고 지금 조르고 있어요. 나라에다가 민간병원 체계로는 이걸 버틸 수가 없고요. 뭐 여기가 저희 개인 사정이긴 한데 이 건물 3개가 저희 부동산이 아니라 연세대 재단 거예요. 제가 이제 임대로 들어와서 민간병원을 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저쪽 입원실이 있는 본관 같은 경우에는 80년에 지어진 거여서 거의 뭐 다 녹아내린 상황이어서 계속 저기에 돈이 투자되는 상황이어서 저희 병원이 이 상태로 버티기는 어렵지 않냐. 차라리 내가 이제 국가에 헌납을 하겠다. 이사회 다 건강하게 조직하고 제가 대신에 뭐 3년에서 5년 의무 복무하고 저는 이제 빠져나가면 되는 거고 지속 가능성에 있어서는 그게 유일한 대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이를테면은 딱 건강보험 체계에서는요 병원에서 일주일에 프로그램을 뭐 20개를 우린 더 했다라고 해서 20개 다에 대해서 그걸 수가를 인정하고 그 돈을 다 주지 않아요. 딱 일주일에 몇 개까지 할 수 있게 정해져 있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기본적인 뭐 알코올 환자나 우울증 환자나 조현병 환자한테서는 그 정도만 프로그램을 해도 뭐 크게 무리 없고 충분하니까 거기까지 돼 있는 건데 말씀드린 것처럼 약물 환자는 그보다 더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근데 더 많이 한다고 해서 이거에 대한 들어가는 인력과 투입되는 것에 대한 돈을 더 줄 수 있는 체계가 아예 없기 때문에 그러면은 기존의 약물 환자들에 대해서 하는 프로그램은 난이도를 생각을 해서 수가를 더 주든지 아니면 병원 안에서도 안전관리도가 됐건 뭐가 됐건 우리가 다른 일반 정신과 환자들에 비해서 약물 환자들에 대해서는 계속 모니터링하고 검사하고 막 이래야 되니까 거기 관련한 수가를 마약 중독자의 경우에는 더 높게 책정을 해주던지 이런 게 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건 계속 이제 심평원에도 얘기하고 해왔던 부분인데 쉽진 않아요. 건보제정이 뭐 빵빵한 것도 아니고 소아과 산부인과도 못 해주고 있는데 지금 마약 중독자한테 수가 올려준다 주라고 한다 줄까? 안 주죠. 댓글에 계속 국민의 세금으로 먹여 살린다는 게 말이 되냐? 계속 국민 여론이 그렇기 때문에 정부로서도 나름의 한계는 있는 거죠. 저희가 전문가 델파이 조사도 한번 하고 그랬던 걸로 아는데 제 기억에는 그때 최소 1.5배에서 3배 정도는 올라야지 운영이 될 거라고 다른 전문가들이 이제 추정치만 낸 거죠. 이게 우리 사회가 중독자를 바라보는 인식의 문제인 거거든요. 댓글에 마약을 사용시켜야 된다, 뭐 죽여야 된다, 감옥에 보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악마화하는 건 딴 세상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래요. 코로나가 들어왔을 때 처음에 코로나가 한국에 상륙했을 때는 딴 나라 얘기 같았잖아요. 근데 어느 틈엔가 내 주변에서 걸리고 나중에 나도 걸렸잖아요. 근데 코로나 걸린 사람한테 네가 개인 위생에 잘못했기 때문에 너는 네가 자비로 치료해야 돼 아니면은 코로나 걸린 다 섬에 보내가지고 확산을 막아야 돼 이렇게 주장할 수 있냐고. 섬에 가서 보내서 코로나 걸린 사람들끼리 그 안에다 놔두어 버리면 그 안에서 내성균이 생겨가지고 그 사람들이 섬을 빠져나갈 때 더 세진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인 기금을 들여서 이게 질병이기 때문에 전염성을 갖고 있고 누구나 걸릴 수 있는 병이니까 초기부터 들어가서 적극적으로 개입하자라고 했던 거잖아요. 그 돈에 대해서는 아까워하지 않잖아요. 마약 중독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를 단순히 도덕적 실패나 뭐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 중에서 마약이 나쁘다는 거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저도 마약이 나쁘다고만 배웠지 구체적으로 왜 나쁜지에 대해서 제대로 들어본 적이 한 번도 없다고.
의대 공부할 때도 그랬는데 뭐. 저는요, 저도 20대, 30대 지나면서 저도 유흥업소도 다니고 클럽도 가보고 다 했는데 저는 운이 좀 좋았어요. 왜냐면 제 인생의 한 장면에도 내 옆에 마약을 하는 인간이 없었거든요. 근데 만약에 내가 술이 만땅으로 취했는데 내 옆에 있는 내가 좋아하는 신뢰하는 형이, 친구가 야 이거 피로회복제야, 너 이거 뭐 하면은 기분 좋을 거야, 내가 해봤는데 중독 안 되더라, 나한테 권해줬다면 저는 물론 소심한 A형이니까 몇 번 거절했겠지만 저도 술 먹고 객게 했을 수 있어요. 이거는 대단하게 우리가 도덕적으로 훌륭해서 마약을 안 한 게 아니라 우리한테는 그런 기회가 없었고 한 번도 이걸 하면 왜 뭐가 문제가 되는지에서 배워본 적이 없었던 재연자들 중에 어느 누구도 소위 약쟁이가 되고 싶어서 마약 시작한 사람은 없어요. 그들은 운이 나쁘게도 그런 상황 속에 있었고 그 옆에서 그때 넘어간 거거든요. 결국에는 마약 중독자들이 특이한 사람들이 아니고 쾌락에 미친 인간이거나 도덕적으로 파괴되는, 이거는 아주 잘못된 호기심에서 했던 것들이 이런 결과를 낳은 거거든요, 결국에는. 지금 교육 정도나 직업 여부나 전혀 상관이 없어요. 의사는 오히려 더 취약한 계층이에요. 의사나 간호사나 의료인들은. 왜냐하면 근처에 다 중독성 약물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수면으로 감춰져 있을 뿐인 거지 굉장히 취약한 계층 중에 하나가 사실 의사기도 하고, 의사들은 어설프게 또 공무당이 사람 잡는다고 본인이 약에 대해 잘 알고 있고 통제할 수 있다는 본인 생각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의사들이 뭐 집중력 높인다고 ADHD 약물 먹거나 뭐 다이어트 약물 먹거나 이러다가 오남용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죠. 우리나라는요, 술이든 도박이든 게임이든 마약이든 엄청 증가할 수밖에 없는 사회적 구조를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자원은 없고 텐션이 너무 높잖아요. 자살률 1위에다가 청소년 행복지수 꼴찌인데, 이거 정치적 성향을 떠나서 저는 사회적인 취약계층, 경제적 하류층이나 하위층이나 청년 청소년층들이 건강한 여가 생활과 건강한 기쁨과 즐거움, 유흥을 경험할 수 있는 사회적 인프라, 그게 기본소득이 됐든 뭐가 됐든지 간에 이게 제공이 되지 않으면 궁극적으로 방구석에 처박혀서 할 수 있는 가장 가성비 높은 쾌락은 마약이거든요. 더군다나 마약 값이 엄청 싸지다 보니까 요즘 중고등학생에서 세뱃돈만 모아도 마약을 사는데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역으로 회복의 과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들이 마약을 계속 하게끔 만드는 가장 큰 원인은 고립이거든요. 관계의 단절이. 마약이 너무 하고 싶은데 감옥에 가니까 참아야지 이거 하고, 나의 삶이 풍성하고 내 주변에 좋은 사람이 많고 나를 지지하고 응원하는 사람들 속에서 내가 재밌고 가치 있는 일들을 많이 하게 돼서 삶이 풍성해졌어. 굳이 이 마약이 필요가 없어. 이쪽 삶으로 옮아가는 게 사실은 회복이에요. 이게 고전주의 마약 모델에서는 쥐들을 상자 안에다 가둬놓고 한쪽 레버를 누르면 음식과 물이 나오고 한쪽 레버를 누르면 뭐 코카인이나 헤로인 같은 마약이 나오는 세팅을 했더니, 당연히 음식과 물이 나오는 거를 눌러야 되는데 이 코카인, 헤로인 맛을 봐버린 쥐들은 쓰거든요. 근데도 불구하고 죽을 때까지 레버를 누르더라. 결국에는 마약 중독되면 죽을 때까지 못 끊어 라는 식의 것들이 형성이 됐던 건데, 캐나다의 되게 유명한 실험 심리학자 교수님이 아니야, 이거는 실험 조건이 잘못된 거야. 쥐들을 위한 놀이동산을 만들어줬어요. 랩파크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막 다람쥐 쳇바퀴도 노는 것들, 음식도 다양한 거 놓고 메이팅이라고 해서 짝짓기 할 수 있는 안전한 것도 만들어 놓고 했더니 그 중에 일부는 거기가 매달린 놈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은 딴 데 가서 다양한 딴짓을 하고 놀더라는 거지. 근데 이게 던져주는 의미가 되게 큰 거거든요. 우리가 생각하니까 자꾸 뭐 죽여야 된다, 사형시켜야 된다, 마치 타자화해서 악마화 시키는 게 지속이 돼서 이게 고립이 지속이 될수록 이 문제는 해결이 안 되는 거고요. 결국에 회복을 이끄는 건 관계거든요. 이들이 병원 밖을 나오고 교도소 밖을 나왔을 때 우리 사회가 이 사람들의 손을 붙잡고 어떻게 걸어가 줄 것인가가 되게 중요한 관건이에요. 대학병원 정신과 트레이닝 과정에서 중독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중독을 경험해보고 이 치료의 보람과 이게 얼마나 멋있는 분야인지에 대한 거를 수련 과정에서 좀 봐야 되는데, 대학병원에서는 지금 전국에 있는 대학병원들 중에서 소위 알코올 중독 환자조차도 제대로 치료하는 시스템을 갖춘 병원이 몇 개 안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들이 전문의 시험 보는 과정에서도 그냥 교과서로만 배웠지 실제 임상 현장에서의 이 분야를 트레이닝 과정에 경험한 적이 없으니까 이거에 대한 어떤 그 매력을 느끼기가 되게 어려운 구조인 거죠. 저희 병원 같은 데 와서 자조 모임도 들어가고, 그리고 회복자들이 외래 다니면서 단약 단주하는 것도 눈으로 지켜봐야 되는 거고, 이 안에서 환자들이 변화하는 모습들도 환자를 보면서
겪어내야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안 되는 시스템인 거예요. 뭔가 배우겠다고 레지던트들 특히 전공이 파업했었을 때 놀고 있으니까 저희 병원에 와서 이제 같이 트레이닝도 좀 하고 그랬는데 깜짝 놀란 게 가장 기본적인 자조 모임, AA나 NA 이런 게 있는지조차도 모르는 전공의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기본적인 중독에 대한 교육이 강화되어야지만 이 문제가 좀 해결이 된다는 거죠. 저희 병원 같은데 파견을 보내고 그럴 수 있는 시스템이 돼야 되는 건데 그게 또 민간병원으로 파견을 보낸다는 게 이게 뭐 여러 가지 법상으로도 그렇고 만만치는 않아요. 마약에 관련한 우리나라 사법 시스템과 법적인 모태는 마약류 관리법이거든요. 이게 유일한 마약에 관한 법률이에요. 이거는 몇십 년 전에 만들어진 정말 마약 중독자가 극히 일부일 때 관리를 위한 법이에요. 치료 재활의 개념이 없을 때 얘기라고. 관리를 위한 법이니까 당연히 어디 소관이 됐냐면 식약처 소관이 된 거지. 약 인허가, 모니터링, 뭐 수입 이 모든 게 이제 식약처 당연히. 근데 이거를 지금 마약이 퍼져서 난리버거지가 난 이 상황에서 적용을 하려고 하니 기존에 이 법이 있으니까 당연히 윤석열 정부 때도 대책 세워라 하니까 식약처가 주관부서가 된 거예요. 근데 식약처는 치료 재활에는 전혀 모를 수밖에 없는 부서고 그나마 할 수 있었던 건 식약처 산하에 한국마약대책 운동본부라는 조직이 있었기 때문에 뭐라도 하겠다고 나선 거거든요. 근데 뭐가 중요한 거냐면 윤석열 때 대책 마련에 그러니까 식약처에서 갑자기 17개 함께 한걸음센터라는 걸 만들겠다라고 대책을 보고를 한 거죠. 근데 17개가 왜 필요한 건지에 대한 근거도 없고 그냥 만들라니까 만든 거예요. 근데 생각해보면 이미 보건복지부 산하에 중독은 어차피 한 뿌리거든요. 알코올, 마약, 도박, 게임 뭐 다. 보건복지부 산하에 전국에 60몇 개의 중독통합관리지원센터가 이미 있어요. 그러면 마약에 대한 대책을 마련한다고 했을 때 새로 17개를 짓는 것보다는 그냥 평범하게 생각하면 60개 중독통합관리지원센터가 이미 세워져 있으니 이걸 사실 활용하는 게 더 나은 수 있는 거거든요. 조사해보시면 알겠지만 17개 센터 중에 제대로 굴러가는 데가 거의 없어요. 17개 센터를 채울 수 있는 전문 인력이 없는데 이걸 어떻게 굴리냐고. 그리고 충청도 모센터나 뭐나 재환자들 전국에 있으니까 거기 가라 그러면 환자들이 거기 가면 이제 앉아 계신 전문가라는 선생님이 마약에 대해서 모르니까 꼬치꼬치 캐묻는 거예요. 기분이 어땠냐 뭐. 얘는 이거 얘기하다가 오히려 더 각성이 돼서 더 약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만큼 경험 있는 전문가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예산 소비되는 게 너무 많아요. R&D 예산도 윤석열 정부에서 다 깎여나갈 때 마약 예산만 훅 늘었거든요. 오프터 레코드. 식약처로 내려주니까 식약처에 있는 분들 중에 마약에 관심 있는 사람이 누가 있었다고. 양리연구과건 어디건. 그러니까 이 돈 어디서 써야 될지 모르는 거니까 저한테 찾아와서도 뭐 연구에 그냥 결국에는 의미도 없는 기초연구에서 털어먹고 문헌 연구에 털어먹고 또 된 거예요. 근데 사실 임상에서 적용할 수 있는 연구비가 필요한 마약 중독 환자한테 적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연구 진짜 많은데 예방교육이 진짜 중요한데 각 지자체 교육청 교육감마다 예방교육을 다 따로 개발하고 있어요. 제주교육청 따로 하고 마약 예방교육 서울 따로 하고 인천 따로. 그러면 결국에 뭘 갖다 쓰겠냐. 제일 잘 만들어진 게 미국의 예방교재니까 그거 갖다가 번역을 해서 모디피케이션 하긴 하겠죠. 근데 미국은 이미 마약 중독에 대한 치료 재활을 포기한 사회예요. 거기는 정책에 하람 리덕션 팔러시라고 해가지고 약하다 죽는 인간이라도 줄여보자가 얘네 관건이고 걔네는 중고등학생들이 등하굣길에 길바닥에 주사기 꽂고 약쟁이들 널브러져 있고 공중화장실 가면은 주사기 수거함 있고 이런 환경에서 지내는 학생을 위한 예방교재랑 진짜 제대로 막아낼 수 있는 대한민국 환경에 있어서의 예방교재는 판이하게 달라야 되거든요. 이 모든 게 뭐냐면 컨트롤 타워가 없으니까 그래. 예산도 연구비도 그렇고 지역사회의 재활선을 만들고 하는 것들도 가르마를 타주고 이건 니네가 맡아야 돼, 이건 너희가 맡아. 그리고 기존에 있는 구축된 인프라들을 어떻게 발전시켜가지고 뭐에 쓰고 이게 좀 돼야 되는데 돈이 없는 거죠. 복지부도 아까 말씀드린 식약처를 중심으로 한 마약류 관리법이다 보니까 복지부도 나서기도 애매한 거예요. 예. 식약처는 돈은 많이 떨어져서 왔는데 어디다 써야 될지 모르겠고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마약류 관리법 자체가 개정이 돼야 돼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 아니라 치료 및 예방을 담은 시스템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임상 현장에 있으면 그게 되게 답답한 거예요. 해독 치료도 하고 이 사람 지역사회에서 사례 관리하면서 끌고 가줘야 되는데 이거를 중독통합관리센터를 보여야 되나? 한걸음센터를 보내야 되나? 별로 안 정해져 있는 거예요. 되게 혼란만 가중되고 있는 상황인 거죠.